평균 국민이 약 500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9천만 인구의 75% 이상이 빈곤 속에 살아가는 곳이죠.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끔찍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나라는 엄청나게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광물도 넘쳐나고 농업 대국이 될 만한 공간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가난한지 아시나요? 바로 착취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줄곧 착취당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착취당하고 있고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이곳이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 공화국이 아니라요. 중앙아프리카 정글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콩고 강변에는 식민지 이전 왕국이 하나 있었는데 K로 시작하는 콩고 왕국이었습니다. 14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거의 500년간 지속되었죠. 아프리카 식민지화만이 콩고의 번영 기회를 죽였다고 생각한다면 이 왕국을 봐야 합니다. 왕들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재산을 모았어요. 농부든 광부든 건축가든 만든 여분의 제품은 모두 왕을 위해 세금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 이를 유지했는데 이웃 부족과 싸우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주로 자기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콩고 사람들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이걸 절대적으로 싫어했고 왕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도시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은 대규모 농촌 인구를 만들었는데 너무 분산되어서 더 큰 권력으로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농부들은 주로 교역보다는 생계를 위해 일했죠. 하지만 왕으로서 불을 뽑아낼 부유한 백성이 없다면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없잖아요.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 부족인데 콩고에는 그게 많았어요. 주변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점령당하고 싶지 않죠. 왕이 당신을 보호하고 그 야만인들로부터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왕에게 충성해야 했어요. 경쟁이 아마도 왕을 원했던 것보다 약간 덜 착취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왕국을 점령하고 부를 직접 뽑아내려는 엄청난 동기가 있었거든요. 착취 문제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은 노예제를 통해서였습니다. 전쟁 포로와 왕에게 나쁜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주로 아랍인들에게 팔렸는데 캐러밴 무역의 일부로 더 큰 인도양 노예 무역의 일환이었습니다. 콩고의 왕이고 백성들이 부를 가져다 주기를 멈춘다면 그들을 팔아서 여전히 가치가 있었어요. 15세기 후반 포르투갈이 문 앞에 와서 무역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새롭고 더 생산적인 기술을 채택하면 사람들이 더 부유해지고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왕이 기꺼이 채택한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총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오래 권력에 머물고 콩고의 부를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게 해주는 기술만 채택했어요. 당시 왕은 심지어 기독교식 이름으로 개명했고 콩고는 포르투갈과 잘 협력하기 위해 기독교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포르투갈의 특산품을 줬는데 바로 노예였죠. 정말 건강한 사회 맞나요? 대규모로 훨씬 더 강력해진 군사력이 힘을 사용해 이미 부유한 왕을 위해 당신의 모든 여분의 노동을 가져가고 따르지 않으면 아랍인이나 유럽인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을 노예제로 잃고 다른 부족 세력과 싸우느라 약해진 콩고 왕국은 결국 포르투갈에 점령당했습니다. 포르투갈은 국가 구조에 대해 크게 바꾸지 않았어요. 정말로 바꾼 유일한 것은 왕 대신 그들이 모든 사람의 부를 가져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인들이 좀 건방져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군대, 해군,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대규모 경쟁을 시작했죠. 하지만 한 대륙은 대부분 손대지 않았는데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를 위해 다투기 시작했는데 풍부한 자원 때문이 아니라 주로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수십 명의 남자들이 회의를 열어 수백만 명의 대륙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이 덩어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이 모두 원했지만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이걸 얻으면 한 나라가 너무 강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작은 벨기에에게 줬는데 어머 잠깐만요. 벨기에라고 했나요? 사실은 벨기에에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벨기에 왕 레오폴드 2세에게 개인 재산으로 줬어요. 레오폴드는 콩고에서 가능한 많은 부를 뽑아내려는 목적에 맞춰 전체 콩고 시스템을 재구성했습니다. 구리, 금, 상아, 특히 고무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살았고 백성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잘 살게 해야 했던 옛 왕들과 포르투갈과 달리 레오폴드에게는 그럴 동기가 없었어요. 그의 시스템은 특별히 가능한 한 많은 자원과 노동을 빨아들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콩고에서 온 그의 강제 공공 충성파들이 나라를 돌아다니며 반란군을 죽이거나 마을을 불태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해서 복종시켰어요. 그들의 잔악 행위에는 가족 납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 살해, 가장 유명하게는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면 손을 자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체제 아래 사람들은 고통받았고 비록 2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콩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레오폴드의 통치를 결국 다른 유럽 열강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봐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같은 말을 벨기에에 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의회에 압력을 넣어 레오폴드로부터 식민지를 합병하게 했는데 1908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벨기에 식민지가 되었지만 그들은 거의 똑같은 일을 계속했어요. 주요 차이점은 레오폴드 치하에서는 그가 콩고를 사업처럼 운영하기 위해 돈을 내야 했지만 벨기에는 식민지에 보조금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콩고가 스스로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무슨 부로 운영하냐고요? 맞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는 국가가 아니라 광물을 얻으려는 외국 기업들과 기독교 선교사들이 제공했습니다. 레오폴드 시대의 일부 잔재는 남아 있었는데 식량 생산보다는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환금 작물에 집중하고 모두가 농장에서 최소 1년에 60일은 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작업은 콩고의 여러 주에 설립된 광산 독점 기업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사들은 국가의 번영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기 있었어요. 적어도 그들은 국가의 주요 도로와 철도 건설자였는데 금속을 실어 보내려면 필요했거든요. 벨기에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이 어린아이라는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했는데 현지인들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학교 교육 같은 계획을 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권력을 얻은 현지인들은 분명히 벨기에인들과 서구 가치 전반에 대해 꽤 분개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정치 개혁은 없었습니다. 그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왔어요. 벨기에인들이 독일에 점령당한 후 정복당하고 예속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콩고를 조금 자유화했습니다. 교육받은 콩고인 중산층이 형성되었는데 우리 기준으로는 부자가 아니었지만 1950년대 콩고 기준으로는 평균보다 훨씬 나았어요. 벨기에인들은 또한 콩고를 더 산업화하려고 했는데 필요한 수입품을 차단해서 국내 산업을 강제로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콩고는 여전히 벨기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원자재 수출 기반 경제였죠. 그런데 언제 독립하냐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콩고 해방 동맹이 부상하면서 특히 이 교육받은 중산층 사이에서 훨씬 더 민족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동맹은 콩고인이 운영하고 벨기에인들을 내보내는 훨씬 더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요구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교육받은 중산층이 주도한 폭동 이후 벨기에는 더 이상 콩고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해방 동맹이 통제권을 잡으며 1960년 6월 독립을 허가했습니다. 잔인한 왕과 그 다음 잔인한 식민체제 아래에서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거친 후 콩고는 마침내 성장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방 동맹이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원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콩고는 그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인구는 매우 농촌적이고 민족적으로 혼란스러웠는데 대부분의 지역은 원한다면 다른 나라처럼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콩고를 누가 책임질 건가요? 거기 사람들은 엘리트가 부자가 되기 위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봤고 아마도 그 맛을 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독립 후에는 엄청나게 분권화된 이 국가를 누가 중앙 집권화할 것인지를 두고 엄청난 불안정과 싸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벨기에인들이 떠날 때 노동자들을 데려갔는데 큰 문제 아니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벨기에인들이 정부에서 일했거든요. 사실 5,000명의 정부 직원 중 콩고인은 단 3명이었고 나머지는 벨기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콩고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는요 16명입니다. 그냥 16명이에요. 그래서 벨기에인들이 떠났을 때 기본적으로 정부와 교와 교육을 가지고 갔는데 콩고가 오늘날까지 존재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독립 직후 거의 붕괴할 뻔했거든요. 많은 쿠데타, 내전 폭력, 독립을 요구하는 반군 단체를 겪었지만 1965년까지 한 남자와 그의 정당을 통해 권력이 통합되었는데 바로 모부투였습니다. 모부투는 콩고의 다른 모든 지도자들이 해왔던 것을 했어요. 콩고인들이 고통받는 동안 불을 뽑아낸 겁니다. 모부투는 전용기를 타고 다니며 유럽 여행 중에 성을 사들였죠. 콩고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 기업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수입의 작은 몫을 줘야 했습니다. 그는 광산 회사를 국유화하고 벨기에가 사용했던 수입 대체 산업화를 이용해 경제를 대규모로 통제하면서 일을 했어요. 권력을 잡은 직후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급진적으로 바꿨는데 콩고의 자이르화를 시작한 겁니다.
콩고는 이름을 자이르로 바꿨고 사실 모두가 프랑스 이름에서 아프리카 이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자이르는 모부투와 그의 친구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착취에 기반한 독재 국가였어요. 통치자들은 인프라나 국민을 위한 제도에 쓰지 않고 충성파, 가족, 군대에 돈을 분배했습니다. 이 전체 국유화 과정은 그저 옛 식민지 엘리트의 광산과 농장을 가져다가 모부투 동맹들에게 줘서 새로운 엘리트를 만든 것이었죠. 이제 외국 투자자들은 자이르에 매우 낙담해서 돈을 빼갔고 이는 사업 손실과 대규모 식량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1974년 자이르 경제의 핵심 요소인 구리 가격이 폭락하자 경제도 함께 무너졌는데 1979년 구매력이 1960년에 겨우 4%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나빠져서 나라를 떠난 옛 사업주들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해야 했어요. 1990년대까지 GDP는 여전히 하락 중이었는데 끔찍한 인프라, 부패, 개방성 없음, 재산권 보호 안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1인당 소득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고 초인플레이션으로 미국 달러 1달러가 자이르 1억 1000만 지미르와 같아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르완다 대학살이 자이르로 번진 탓일 가능성이 높은데 반군들이 아이디어를 얻어 1996년에서 1997년까지 제1차 콩고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제2차 콩고 전쟁은 1년 후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이 관여했어요. 자이르 통치 아래 형성된 망가진 경제와 사회의 결과로 수많은 외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른 반군 집단들의 자금을 대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전 국가에 걸쳐 분권화된 혼란이었습니다. 300만 명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굶주렸으며 콩고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인프라가 파괴되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이었는데 2003년에 끝났습니다. 2003년 이후 콩고는 민주주의, 산업구역 설정, 국제경제 살단, 채굴 부문 개선으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마도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일 겁니다. 그래도 역사의 대부분처럼 불안, 반군, 착취가 현대 콩고를 괴롭히고 있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 반군 단체들은 콩고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면서 권력이 커질 것인데 2050년까진 1억 9,400만 명, 2100년까지 3억 6,200만 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역사처럼 콩고의 미래도 어두울 것으로 예상하세요. 콩고는 항상 풍부한 자원의 착취로 시달린 사회였습니다. 식민지 이전에는 왕이 당신이 만든 여분의 생산물을 모두 가져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 그대로 당신을 팔아버렸어요. 식민지 시대에는 외국 세력이 가능한 한 많은 물건과 노동을 나라에서 뽑아냈는데 그것이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이후에는 반군 집단들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권력 구조를 장악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는데 새로운 엘리트가 인수한 곳이었어요. 콩고는 항상 통치자들에 의해 휘어졌습니다. 500년입니다. 500년간의 착취가 한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아시겠죠?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 500년간의 비참한 역사를 되돌릴 방법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콩고의 땅속에는 금, 구리, 다이아몬드, 리튬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 2달러로 살아가고 있어요.